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면 빛날 사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라도 다른 용어를 썼을 것 같아요. 메타퀘스트 3의 가격이 8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가 공간 컴퓨터라고 얘기했잖아요. 내년에 출시가 되면 매장은 엄청나게 붐빌 것이다. 일단은 무조건 구경을 하러 가서 난리가 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조금 더 현실적인 메타버스가 오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거구나라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들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에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비전 프로가 나오고 나서 좀 이따 바로 메타 커넥트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기들이 또 나오게 되는 그게 바로 내년이기 때문에 경쟁의 원년이 정말 될 수 있는.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정훈 기자입니다. 벌써 2024년을 준비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테크 트렌드를 빼놓고는 내년도 트렌드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도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주 언급되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인공지능과 결합한 메타버스가 다시 돌아온다 이런 건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내년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 것인지 국회 미래연구원의 이승환 연구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한 반년 만에 뵙죠. 잘 지내셨죠? 네, 우선 저희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메타버스가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게 체감이 되시나요? 아무래도 전화나 메일로 문의하시는 걸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까지 생성 AI가 급부상했던 올해 상반기에는 거의 그런 문의가 없거나 메타버스 한물 간 거 확실하냐 이런 식의 질문이 많았는데 지금은 퀘스트 3도 나오고 이제 상반기 때 이제 비전 프로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관심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보고 소비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게 많고 워낙에 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기업들이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애플뿐만 아니라 최근에 LG까지 메타버스 디바이스 경쟁에 뛰어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삼성은 당연히 애플 비전 프로 나오자마자 뭐 구글과 협업해서 낸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그래서 내년도가 디바이스 경쟁의 원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경쟁이라고 하면 플레이어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정말 언제 들어오나 했던 기업들이 일시에 들어오는 순간이잖아요. 애플이 발표를 하고 기기가 내년 초에 출시가 되고 삼성도 지금 애플 때문에 또 전략을 또 막 수정하고 있고 또 애플은 최근에 나온 얘기 메타퀘스트 3 때문에 전략을 또 수정하고 있다. 가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LG 얘기 나오고 이미 가망성이 없다라고 해서 삼성 같은 경우는 철수를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형태인 거고 누구나 기다렸던 테크 기업이 다시 들어오고 경쟁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얘기는 본격적으로 기기 경쟁이 시작된다는 뜻이고 스마트폰도 예전에 보면 스마트폰 딱 하나 나오고 나서부터 이게 맞는가 싶다 그러면 이제 다 달려들기 시작하게 되고 특징들이 보면 라인업들이 막 갖춰지게 되잖아요. 하이엔드부터 이제 로우엔드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조금 저가의 중국산 모델들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던 고가의 모델들도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그걸 넘어서 버리는 가격대를 형성해 버리는 그런 모델들이 나오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경쟁이 분명히 시작된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저희가 좀 계속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애플이잖아요. 메타라든지 MS가 그래도 디바이스를 내놓고 시장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 약간 충격파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애플의 비전 프로가 메타버스 디바이스 시장에 주는 좀 의미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 하게 되면 사실은 경험을 주는 기업이라고 해석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명품이라는 제품은 품질 자체가 당연히 좋은 가죽을 쓰거나 다 하겠지만은 그렇죠. 심리적인 만족감이나 디자인,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요소들이 많잖아요. 근데 애플이 이번에 주는 의미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퀘스트가 나오고, 프로가 나오고, 이번에 뭐 3가 나오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던 거는 성능이 얼마만큼 좋아졌는가. 약간 성능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먼저 경험해 보시는 분들, 이게 놀라운 경험 얘기를 또 자꾸 하시더라고요. 비전 프로를 실제로 써보신 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예전에 그런 설레가 또 한 번 있었잖아요. 스마트폰 때 그 터치라는 그 경험에 대해서 UI, UX를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놨던 방식을 해봤던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하면서도 본인 스스로 이 정도까지는 돼야겠다라는 판단의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게 벌써 지금 한 8년 된 거잖아요. 그런 결과물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본인들이 얘기했던 이 컴퓨팅 방식의 변화를 공간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UI, UX를 바꾸게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왔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또 다른 세대의 시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애플에서 내세우는 공간 컴퓨팅이 애플은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절대 안 쓰잖아요. 근데 그런 공간 컴퓨팅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맥락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여태까지 그 컴퓨팅의 진화를 보면은 맨 처음엔 퍼스널 컴퓨팅이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컴퓨팅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공간 컴퓨팅을 얘기하는데 모바일 컴퓨팅 시대를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라고 해석을 하고 그 당시에 또 누군가는 앱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전체적인 변화의 시기를 우리가 또 이제 DX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용어의 표현은 있지만은 그 기저에 근본적으로 모바일에서 컴퓨팅을 하게 한다는 그리고 그 성능이 높아져 가서
새로운 경험을 준다는 걸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지능을 높이는 방식으로 새로운 경험을 주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용어가 물론 다르게 해석될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용어가 갖는 이제 힘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모바일 컴퓨팅 시대라고 얘기 안 하고 스마트폰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용어가 자리를 잡아갈 것 같아요. 저희가 스마트폰 시대라고 하면서 또 항상 기사에 보면은 아이폰에서 촉발된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애플도 좀 원하는 게 비전 프로에서 시작된 공간 컴퓨팅 시대라든지 자기네 제품과 그런 용어를 좀 다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이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이미 선점당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말을 먼저 써버렸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또 이제 메타가 이름까지 가져가 버렸는데 여기서 사실은 입장을 바꿔도 누구나 여기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면 빛날 사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라도 다른 용어를 썼을 것 같아요. 차별화시켜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실제로 이제 몇 달 있으면은 애플 비전 프로가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 성공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부가세하고 하면 500만 원쯤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메타 퀘스트 3의 가격이 지금 8배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일단 가격에서 사람들이 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단정을 하긴 어렵지만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가성비하고 가심비를 봤을 때 가성비로 따지면은 분명히 사람들은 사지 않을 거지만 그리고 메타 퀘스트 3라는 기계랑 똑같이 비교를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가 공간 컴퓨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컴퓨터의 기준으로 따지면 컴퓨터도 지금 뭐 비싼 컴퓨터는 뭐 300만 원, 400만 원 말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이 드는 거는 일단 내년에 출시가 되면 매장은 엄청나게 붐빌 것이다. 일단은 무조건 구경을 하러 가서 난리가 날 것이다. 하지만 하는 사람은 구경 온 사람들에 비해서 적지만은 흔히가 우리가 얘기하는 폭망 수준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렇게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스타팅 포인트 정도는 가져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격대를 오히려 그렇게 차별화된 기기들이 나오는 게 소비자들한테도 좋을 거고 대중들 입장에서 아직까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라는 형태,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형태의 서비스 기기를 안 써보신 분들이 거의 뭐 한 95%는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경험을 처음 애플하고 이제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 접점이 처음이잖아요. 애플 스토어를 가서 예, 이렇게 그러니까 써보고 일하시는 분들은 간접적으로 입구에서 이게 좋아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일반 대중들한테는 처음 만나는 처음 공간 경험이거든요. 이게 처음 만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그분들이 다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보니까 그 3D 영화를 볼 때 화질이나 아니면 이제 웹을 볼 때도 여태까지 기존에 있던 VR에서는 글자가 많이 깨져 보이거나 픽셀이 다 보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한 게 많잖아요. 딱 디스플레이를 보는데 어디 하수가 하나 깨져 있으면 엄청 신경 쓰이잖아요. 거기만 보이죠. 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시각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래서 잘 안 쓰게 되는 것도 많은데 그런 면에서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상황으로 따지면 최상의 퍼포먼스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적정 부분의 수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신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애플 스토어 막 데이트하다가 이제 처음 가서 써보시면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하드웨어로 처음 경험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번엔 안 사더라도 이 MR 시장이 더 확대가 돼서 대중화가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애플 기계로 입문을 할 확률이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리고 특히 기계의 경쟁은 큰 부분도 있고 작은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AR 노트북이 출시가 되고 AR 노트북의 본체만 있고 디스플레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글래스를 연결해서 끼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애플의 비전 프로가 방향이 지금 그 맥북에다가 바로 비전 프로를 쓰면은 그냥 디스플레이 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애플이 앞으로 만드는 노트북은 저 AR 노트북을 내놔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노트북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불만사항이 뭐냐면은 너무 비싸고 배터리는 2시간밖에 안 되고 너무 무겁다. 당연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다음 버전에서 바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좀 더 가벼워지고 배터리를 많이 쓰기도 만들겠지만은 우리가 쓰는 바로 이 노트북의 컴퓨팅을 더 많이 자원으로 돌리고 이 비전 쪽만 더 강화한 그러니까 AR 노트북으로 태세를 전환하거나 아니면 패키지 상품으로 들어오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옵션들이 노트북 하나만 하더라도 변형되어 있는 형태들로서 접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물론 제가 이제 애플의 전략은 알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집결되어 있는 역량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공간 컴퓨팅이라는 게 딱 한 가지 기계로만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기계로 경험을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애플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준비되어 있는 기업이죠. 애플이 이제 정말 뛰어들므로 인해서 디바이스 경쟁에 정말 신호탄을 쏘고 또 준비를 잘해왔기 때문에 이번 비전 프로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넘어서서 다양한 가능성을 또 가지고 있는 거네요. MR 디바이스 시장에서는 애플의 경쟁자인 메타가 또 퀘스트 3를 불과 며칠 전에 이제 정식으로 출시를 했잖아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애플 제품이 나오기 전에 미리 좀 판을 깔아두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게 저는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후기 영상, 시연 영상을 보니까
그것도 상당하더라고요. 특히 패스루 기능이 뭐 이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 박사님은 좀 시연을 해보셨나요? 예, 저도 이제 테스트용으로 시연해서 보고 사용도 해봤는데 실제로 그 패스스루가 확실히 좀 많이 달라졌어요. 훨씬 더 또렷하고 이번에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은 대중들한테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완전히 가상세계고 현실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세계로 많이 또 인식이 돼 있고 그 가상세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소수의 매니아들은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호라이즌도 가게 되면은 뭐 저런 아바타로 다리도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놀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이번에 메타 커넥트에서 발표했던 내용들 중에서 보면 주크버그가 계속해서 메타버스라는 용어보다도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사실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초에 가져왔던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거는 조금 더 현실적인 메타버스가 더 오는 것 같아요. 패스스루라는 거 기능 자체가 내가 들어가 살 것도 별로 없는 가상세계보다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는 한 걸음 더 현실로 오게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 패스스루 기능이 사실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의 전체적인 기조가 좀 더 현실적으로 한 발짝 다가온 느낌을 비전 프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퀘스트 3에서도 좀 받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대중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대중들한테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가 현실을 떠난 가상으로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이번에 메타퀘스트 3하고 비전 프로까지 경험으로서 메타버스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고 이런 거구나라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들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실질적인 경험들. 그럼 이제 메타버스라기보다는 믹스드 리얼리티, 그러니까 MR 경험을 좀 더 서로 강조를 이제 하고 나섰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상에서는 뭐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전체를 아우르는 엄브렐러 같은 용어는 메타버스고 그 안에서 MR, XR, AR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분이 돼가는 그런 체계라고 좀 이해를 좀 하고 있어요. 용어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좀 보편적으로 큰 패러다임으로 해석한다면 인터넷도 정말 큰 인터넷이라는 개념 안에서 그 안에 뭐 HTML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그 안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버추얼 리얼리티보다도 현실적인 문제에 조금 가까워지는 이슈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거기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 가상세계로 진입하기에 심리적인 장벽이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인터넷이라는 큰 게 있고 뭐 안에 HTML도 있고 웹도 있고 뭐 다양한데 결국에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건 그냥 인터넷인 거잖아요. 뭔가 지금 메타버스도 상황이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는 조금 덜 먹히고 사람들이 이제 그냥 가상세계로만 생각을 하니까 또 MR 기업들이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기분이 들어요. 막 뭐 스페이셜 컴퓨팅도 갖고 오고 뭐 AR도 갖고 와보고 이번에는 또 MR이라는 용어를 많이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또 현실에 한 발자국 좀 더 가까이 갔으니까 앞으로 펼쳐질 디바이스 경쟁에서 좀 승패를 좀 좌우할 만한 포인트가 뭐가 될까요? 저는 사실은 스마트폰하고는 양상이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폼팩터는 정해져 있는데 스마트폰은 거의 모든 걸 다 해왔잖아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앱들이 들어오고 누가 더 많은 앱들이 들어오느냐, 성능이 좋은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수준의 메타버스를 그 HMD라는 기기로 다 경험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애플이 저 500만 원짜리 기기가 가격은 캐스트 가격이었으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기기가 갑자기 짜잔하고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그 요소 해결해주는 기기들을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화질이 좋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은 실제로 디즈니 영화나 3D 콘텐츠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그 경험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미디어 중심으로 이 부분들을 활용하실 그런 섹터에 계신 분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불의 의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메타퀘스트에서 발표했던 스마트 글래스가 저는 이제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게 뭐냐면은 내년에 글래스 안에 AI가 탑재되면서 나타나게 될 기능들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실제로 글래스를 썼을 때 개선문을 봤다. 그럼 개선문을 봤는데 개선문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은 메타 AI 불러서 이게 뭔지를 바로 설명해 주면은 이제 보여주는 기능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행지를 갔는데 간판이나 광고를 보면은 저게 무슨 관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광고를 보여주고 이게 지금 무슨 광고인지 물어보면은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수돗물이 똑똑똑똑 떨어지고 있는데 그 화면을 이렇게 내가 글래스를 보고 있으면서 이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걸 물어보면서 이제 답변을 해주는 그런 게 바로 넥스트 커밍 이어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특정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기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줬을 때 사람들은 그 부분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로 막
사실 다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의 컴퓨팅이나 이게 환경이 이제 뭐 배터리 수준이라든지 칩 수준이라든지 한 번에 범용으로 뭔가 다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기계는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비전 프로를 길거리에 막 쓰고 다니면서 광고판을 보고서 막 뭐 해석해 주세요. 뭐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그래도 무게가 지금 상당히 무거워서 2시간 정도 쓰려면 엄청 목이 아플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게 2시간 정도면 사실은 영화 한 편 즐겁게 볼 수 있는 정도의 용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글래스라는 것도 저런 정도의 기능을 해준다면은 난 정말 필요해. 그런 기능 중심으로 일단 만약에 문제를 해소해 주게 되면은 그 수요들에 맞춰서 분명히 생길 것 같아서, 스마트폰은 하나로 큰 수요를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디바이스 쪽에서는 게임용에서는 게임을 더 잘하는 소니나 VR 조금 더 강한 쪽 기기들을 조금 더 쓸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인 용도나 3D 컨텐츠를 보거나 이럴 때는 비전 프로를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에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은 딱 그 비전 프로가 나오고 나서 좀 이따 바로 메타 커넥트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기기가 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기기들이 또 나오게 되는, 그게 바로 내년이기 때문에 경쟁의 원년이 정말 될 수 있는 의미는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메타 퀘스트랑 비전 프로 역시도 둘이 그럼 직접적으로 경쟁하지는 않는다고 보세요? 직접 경쟁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사실은 그냥 보기에는 비슷한 기기지만은 굉장히 다른 면이 많죠. 가격도 다르고 뭐 배터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비전 프로는 햅틱이 안 되잖아요. 그 컨트롤을 쓰지 않으니까 햅틱 경험이 완전히 없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경험을 주는데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도입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비전 프로 안에서도 뭐 음성으로 제어를 하고 못하고 다 하긴 하지만은, 궁극의 역량 측면에서 AI를 얼마만큼 거기에 가져올 수 있고 그 경험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거기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AI는 또 메타가 또 굉장히 강한 면이 훨씬 열심히 많고, 해봤고요. 그리고 애플은 감춰져 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너무 드러나 있는 게 많지 않고, 시리 쪽에서도 오히려 더 실망감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는 애플이 최근에 그 LLM 입력들을 너무 많이 뽑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XR 기기를 만들거나 비전 프로를 만들 때의 경험을 보면은 7, 8년 동안 애플은 꾸준히 한 게 많아요. 특허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인수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유독 우리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초고대 인공지능 관련해서들은 그렇게 많은 움직임들을 사실 보이지는 않았고, 근데 이번에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지금 뭐 채용 인력들 보면은 부랴부랴 막. 그러한 약간 모습들이 보여서 강점들이 또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강점들을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조합을 해가지고 최적의 성능들을 만들어서 정말 가격을 낮춘 가격으로 우리를 만나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건 나중에 점점 일어날 일들이고, 지금은 약간 국면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게요. 확실히 애플이 사실 인공지능도 뭐 워낙에 다양하잖아요. 하드웨어 면에서는 애플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처리하는 그런 하드웨어도 굉장히 탑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처리해주는 인공지능들이 사실 시기에는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실망스럽고, 대신에 그래픽이라든지 이 사운드라든지 그런 데는 인공지능이 같이 많이 도와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LLM 기반으로 뭔가 작동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인력을 이제야 좀 많이 뽑고 있다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정말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SNS도 메타버스다,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다 하고, 또 미러월드 있고, 뭐 AR, VR 있고, 막 각각을 막 메타버스로 분류를 막 했는데, 이게 MR을 중심으로 좀 메타버스가 이제 전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라든지 뭐 분류 같은 것도 달라질까요? 저는 사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여전히 건재해서 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다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메타버스의 정의를 똑같이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이 그렇거든요, 지금. 인터넷을 30년 동안 써왔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인터넷에 대한 동일하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다 달라요. 인터넷이란 딱 얘기를 들으면은 이것도 세대별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만 해도 그 웹 브라우저가 딱 떠오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메타버스를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림이 지금은 이제 MR이 될까요? 아니면은 로블록스라든지 뭐 제페토 같은 그런 가상세계가 어울릴까요? 이번엔 믹스 리얼리티가 이제 다가오겠죠? 경험할 수 있는 경험들이. 그렇게 되면 이 버추얼 리얼리티에서 믹스 리얼리티로 이분들이 조금 더 이제 경험을 확장해 가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애초에 버추얼 월드가 관심이 없고 그냥 애들 노는 데고 막. 근데 이번에 믹스 리얼리티를 경험해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형태인 거고, 또 만약에 여기서의 경험들을 가지고서 여기서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했을 때 보면은 말 그대로 이 믹스 리얼리티의 레벨이 올라가면 이게 버추얼 리얼리티잖아요. 지금 이제 비전 프로도 현실을 똑같이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것들을 완전히 가상으로 바꿔가는 모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가상 속에 잠깐 있고 싶다. 근데 이제 사람이 나를 봤을 때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형식이니까, 그러니까 그 근간이 믹스 리얼리티지만은 어쨌든 옵션을 가지고 있어서 좀 이 경험을 먼저 하신 분들이 더 좋은 경험이나 대안을 갖게 되면은 이제 버추얼로의 경험도 진입할 수 있는 심리적인 여유가 생길 거기 때문에 세대별로 조금 이렇게 순서도 조금 있을 것 같고, 대신에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아졌기 때문에 아마 매장에서 다 가보고 싶을. 우리 몸속 장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아무래도 온몸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심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심장에서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 모양까지 유래된 걸 보면 심장이 몸과 마음을 아울러 우리에게 참 중요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이 심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갈비뼈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심장. 보통 자신의 주먹보다는 약간 크고 무게는 약 250에서 300g 정도입니다. 튼튼한 근육으로 이루어진 심장은 펌프질로 온몸에 혈액을 보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요. 이 펌프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심장은 4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심실은 혈액을 폐로 보내 깨끗이 만들고 좌심실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강력히 밀어주죠. 이렇게 심장이 다른 장기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심장에서 만들어내는 전기 신호에 숨어 있습니다. 심장은 동반결절이라 하는 곳에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 심장 근육을 자극시키고 수축과 이완하도록 합니다. 전기 자극으로 강력히 수축할 때마다 혈액은 다른 방이나 온몸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혈액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맥박인데요. 가슴에서 쿵쿵 느껴지거나 손목이나 목 주변에서 뛰는 걸로 보통 맥박을 체크하곤 합니다. 온 몸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 단 1분 1초도 쉴 수 없는 심장. 그렇다면 심장은 이 많은 에너지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까요?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혈액을 통해 영양분을 받습니다. 심장 역시 혈액으로서 에너지를 공급받는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임금의 왕관 모양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관상동맥을 이루는 세 가닥의 큰 혈관들이 심장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처럼 심장은 혈관과 근육, 그리고 전기신호와 판막 등이 어우러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중 하나에만 이상이 생겨도 심장질환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심장질환에는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증, 동맥경화증 등이 있습니다. 심장에 대해 많이 배우셨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심장 질환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의 1위가 심혈관 질환으로 꼽혔는데요.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흡연, 비만 등이 원인인 심장 질환은 평소 생활 습관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 건강의 중심인 심장. 건강한 심장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건강한 삶의 첫 걸음입니다.